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던 한 여성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탈출해야 해. 이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워. 그녀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리에입니다. 거의 30년간 살아온 일본은 제게 정말 소중한 고향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죠. 일본 최대 항공사, 긴급 구조조정 단행, 승무원 30% 감원 결정.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언젠가 저도 저 안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외국어를 배웠고 마침내 일본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드디어 해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이 국제적인 직업을 갖게 되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입사 3년 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국제선은 대부분 운항이 중단되었고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자리를 지켰지만 근무 시간은 줄고 급여도 감소했어요. 리에 씨, 어쩌면 좋지? 항공업계가 회복될까? 선배의 말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팬데믹이 끝나고 국제선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일본의 경기 침체는 여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고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외쳤습니다. 홀 앞에 서서 유니폼을 입으며 자문했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료 미유키였습니다. 리에, 뉴스 봤어? 지금 회사 단체 채팅방이 난리야. 우리 팀에서만 10명이 오늘 해고 통지를 받았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회사로 달려갔어요. 로비는 이미 혼란스러웠죠. 울고 있는 동료들, 분노에 찬 목소리들, 그리고 경비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짐을 싸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오타 리에 씨, 인사과로 와주세요.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인사과 문을 열자 차가운 표정의 관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부로 계약 종료를 알려드립니다.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단 30초 만에 제 경력과 꿈이 모두 산산조각이 났죠. 퇴직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퇴직금 명세서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3년 일한 대가가 이것뿐이라니 월세 2달치도 겨우 나올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실직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죠. 그분들도 은퇴 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같은 처지가 된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줄 선 사람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제가 다니던 항공사의 중간 관리자가 감원 발표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 화장실에 웅크려 앉아 울었습니다. 이대로는 죽을지도 몰라. 뭔가 변화가 필요해.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그리고 공허한 눈빛.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일본의 청년 우울증 발병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업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고립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을 보며 몸서리 쳤습니다. 저도 그 통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주말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 유코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억해? 우리 반에서 항상 1등 하던 마사키. 그 애가 지금 노숙자가 됐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지나갔어요. 언제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에 허덕이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죠. 자다가 화장실 갈 때 방 안과 화장실의 심한 온도차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고 밤새 추위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저 또한 월급에서 집세, 관리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었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3년째 제자리입니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현실 유지에 급급했어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사치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유코가 한국에 취업한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서울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3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야근을 하면 수당을 따로 받고 주말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도 챙겨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친구의 집이었어요. 원룸이지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거기다 난방비는 겨울에도 월 5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통화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웃나라이지만 일본을 따라하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처음으로 혹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의 항공사 채용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항공사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지우려 했지만 자꾸만 그 공고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외국인을 받아줄까? 만약 된다면 정말 일본을 떠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다음 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매일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발음과 문법은 완전히 달랐죠. 리에,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친구 유코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유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을 느꼈죠. 처음에는 단순히 직업적 대안으로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학원 선생님은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다 오신 일본인이셨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죠.
선생님의 말씀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후 남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값, 물가, 직장 문화, 외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죠. 리에 씨는 항공사 경력이 있으니 한국 항공사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일본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의 마사키 씨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서울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관광이 아닌 이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이었죠.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강남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많은 기업들의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삼성, 현대, 네이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청년들,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학생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안한 미래와 한국의 활기찬 모습이 대비되었죠. 둘째 날 용기를 내어 한국 항공사의 본사를 방문했어요. 사전에 이메일로 문의했던 인사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었죠. 일본 항공사에서의 경험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더 향상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의 말에 큰 희망을 느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된 모임이었죠.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국인에게 친절해요. 특히 일하는 방식이 일본보다 직접적이고 빨라서 오히려 적응하기 쉬운 부분도 있죠.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토 씨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출퇴근길,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본 활기찬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이제는 지진 보험료마저 너무 올라서 보험에도 들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계속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일본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심했죠.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선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했습니다. 주 5회로 수업을 늘렸고 집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보며 청취력을 높였죠. 저축에도 더 신경 썼어요.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엔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비자 문제, 필요한 서류, 외국인 등록 절차 등 꼼꼼히 조사했죠. 다행히 일본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이 있어 일단 입국은 쉬웠지만 장기 체류와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채용 페이지를 매일 확인했어요. 마침내 외국인 승무원 특별 채용 공고가 올라왔죠.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한 지원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공고 같았어요. 지원서를 작성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를 준비했어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했기에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죠. 일주일 후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은 화상 인터뷰였죠. 인터뷰 준비를 위해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고 한국어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화상 인터뷰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리에 씨의 경험과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어 실력도 지원자 중에서는 좋은 편이네요. 마지막 면접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참석 가능하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단계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참석 가능하다고 답했죠.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예비 취업자로서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내일 있을 면접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여러 국적의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죠.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리에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공 서비스 경험, 비상 상황 대처 방법, 문화적 차이, 극복 방안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어요. 때로는 한국어가 막혀 영어로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이미 큰 도전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하루 더 머물며 실제 생활할 동네를 둘러보았어요. 임대료, 교통편, 생활 환경 등을 확인했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주인분이 보일러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난방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달 난방비가 5만 원 정도라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 수도세와 전기세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외국인도 계약하기 쉬운 곳이었죠. 그날 저녁 근처 편의점에 가보았습니다. 편의점은 따뜻했고 도시락을 데워주는 전자레인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물가였어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도시락이 약 8,000원인데 여기는 4,500원에 밥과 반찬이 훨씬 푸짐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컵라면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마음은 계속 서울에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국 항공사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근무 가능하신지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합격했다니.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느 날 부모님께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잠시일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딴 나라에 간다고? 그럴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기에 그날로 집을 나왔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곳이었어요. 가방 2개에 모든 짐을 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던 도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죠. 인천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어요. 3월 초,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서울은 도쿄보다 훨씬 쌀쌀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리 계약해둔 마포구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일하러 왔다는 저의 말에 기사님은 친절하게 서울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죠. 교통카드 사용법부터 식당 추천까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5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낯선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감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몸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근처 내과를 찾았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그냥 방문해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비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진료만 받아도 보험 적용 후에도 약 45,000원은 내야 하는데 여기는 진료비가 5,500원이었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잠시 카페에 들렀는데 일본 카페는 난방비 절약 때문에 손님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전기 콘센트도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라멘 한 그릇에 약 11,000원인데 이곳은 따뜻한 국물이 있는 칼국수가 7,000원이었고 반찬도 푸짐하게 나왔죠. 일주일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오타 리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활기가 감지됐어요. 한국항공사 본사에 도착해 인사팀으로 들어가니 밝은 표정의 직원이 맞이해 주었어요. 오타 리에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가족이 되셨네요. 그 인사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친절하게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셨어요. 회사 규정, 업무 절차, 교육 일정, 복지제도 등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서류 작업 중 가끔 한국어가 어려울 때면 영어로 도움을 주셨죠. 리에 씨,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항공사에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인사팀 담당자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환대였어요. 이어서 다른 신입 승무원들과 함께 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4주간의 집중 교육 후에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했죠. 오후에는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과 함께 특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온 승무원들도 있었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온 수안과 금방 친해졌어요. 그녀도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리에, 우리 같이 잘해보자, 서로 도우면서 지내자. 수안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첫 영상 통화를 했어요. 원룸 구석구석을 보여드리며 즐겁게 이야기했죠. 리에, 얼굴이 밝아 보인다. 정말 괜찮은 거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교육과정을 마쳤어요. 실제 비행을 앞두고 긴장되었지만 그동안 쌓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첫 비행은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이었으니까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수석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리에 씨, 오늘 일본인 승객들이 많아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예요. 그 말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비행 중 일본인 승객 한 분이 물었어요. 일본 항공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낄 수 있어요. 도전할 기회가 많고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분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잘 해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응급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 고집이 세신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었대요. 하필 야간이라 응급수술비만 800만 원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회사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가족이 먼저라며 비행 스케줄을 조정해 주셨죠.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입원실이 너무 추워서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거예요. 난방을 좀 더 틀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원장님의 지시로 에너지 절약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한국에 가려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병원에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고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서울의 병원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따뜻한 병실, 최신 의료 장비, 거기다 수술비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버지께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시더니 일본인 환자가 한국에서 수술받은 인터뷰 영상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의 선택이 맞았구나.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였어. 아버지가 미안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건강해지면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너희 회사도 구경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장은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처음으로 제게 웃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드셨죠.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깜짝 소식을 전해주셨죠. 제가 우수 직원에 선정되어 성과급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성과급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보고 싶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공항에서 모시고 온 부모님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셨어요. 이렇게 따뜻하다니.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보시고는 말씀하셨죠. 저녁에는 동료들과 한정식 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일본의 회식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계속 미소를 지으셨어요. 귀국하시기 전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극세사 네이와 거위털 이불 등 방한 용품을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연신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어제는 일본의 친구 5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네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사는 것,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 따뜻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